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의 끝줄에 들어선 화가이자 작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제 삶은 늘 캔버스 위의 유화물감처럼 묵직하고 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랑이나 결혼 같은 뜨거운 단어들은 저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제 인생에 강준호라는 남자가 나타난 건 제가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저희 카페를 자주 찾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외근을 나오면 종종 저희 카페에 들른다고 했는데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일전화를 자주 해서 항상 바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카페에 자주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말을 해보니 사는 동네도 가까웠고 나이도 비슷하더군요. 그러면서 점차 친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꽤 가까운 친구 사이까지 되었죠. 준호 씨는 젊은 시절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묻는 제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시 아내였던 여자가 바람을 피웠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 그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여자를 믿는 것이 두려워졌고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지내왔다고 했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성화여도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는 매형과 함께 개인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실한 남자였고 성격 또한 차분하고 사려 깊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친구 사이로 잘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사이에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준호 씨에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고 생리도 불규칙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자연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정을 일찌감치 받기도 했었죠. 아이를 갖기 힘든 몸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더더욱 결혼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가 저에게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을 때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 거절하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준호 씨, 그냥 연인으로만 지내는 거면 나도 좋지만 결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나 아이를 가지기 힘들거든. 준호 씨도 결혼하면 아이를 갖고 싶을 텐데 난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보내줄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준호 씨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가 아이를 원한다면 언제든 보내줄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준호 씨는 그런 게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섭섭하다 유정 씨. 그렇게 쿨하게 날 보내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준호 씨도 자식 갖고 싶을 거잖아. 자식 욕심 없어? 별로 딱히 생각 안 해봤고 지금으로선 아이에 대한 욕심 없어. 나 원래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뭐. 나한테는 오히려 인생을 함께 걸어갈 따뜻한 반려자가 더 필요해.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야. 나중에라도 마음 바뀔 수 있고. 정말이야. 나도 굳이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 나 못 믿어?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들께도 저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감사하게도 아이에 대한 압박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딸이 결혼할 생각 없이 혼자 나이드나 했는데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셨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 씨도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주의였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연애할 때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관심이 없다던 말과 달리 남편은 생각보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길가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보며 눈을 떼지 못해 하면서 예뻐했고 조카들을 만날 때면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삼촌이 되어 한참을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함을 가져야만 했죠. 게다가 언젠가 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이런 말을 흘리는 겁니다. 유정아, 만약에 우리한테도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결혼 전에 분명히 제 사정을 얘기했고 남편도 동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말 속에는 지우지 못한 미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따져 물었죠. 아이 필요 없다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사람 미안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는 금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자식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미안하다 못해 나중엔 섭섭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잘 지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작은 균열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3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하시던 친정엄마가 병원 검진을 받았다가 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신 거였죠. 너무 늦게 발견해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엄마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기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남편은 해외 사업 진출권으로 유독 바쁘다고 했어요. 이번에 준비하는 베트남 쪽 사업이 우리한테 꽤 중요하거든. 집을 자주 비우게 돼서 미안해. 자기 혼자 많이 힘들 텐데. 남편은 미안해하며 해외 출장과 지방 미팅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일 때문에 그런 것을 어쩌겠나요? 오히려 너무 과로를 하기에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했죠. 그리고 엄마가 아프신 것 때문에 온 정신이 엄마에게 쏠려 있어서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위독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죠.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병원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하필이면 남편의 출장을 가는 날짜와 겹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항으로 가기 전 제 전화를 받은 것이죠. 진짜 미안해. 현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거든. 어머니 잘 돌봐드려. 일 끝나는 대로 바로 한국 돌아갈 테니까. 엄마가 너무 위독하신 상태인데 남편까지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 더 서글프더라고요. 일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혼자서 엄마의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짓말처럼 엄마는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고도 허망한 이별이었죠. 저는 정신없이 빈소를 차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부고 전화를 받은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근데 준호는 어디 갔나요? 그 물음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준호 씨 출장 갔잖아요. 베트남으로. 현지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던데.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심해부님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예? 그 표정을 저는 봤습니다. 좀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신우이가 당황한 기색으로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준호 출장 간다고 했잖아. 심해부님도 그제야 무언가 눈치를 챈 듯 그래 맞다. 내가 정신이 없네.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서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고 개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헷갈렸네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아무리 개별적으로 일을 한다지만 동업자가 출장 가는 것도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심해부님의 그 떨떠름한 반응이 뭔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날에서야 남편은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일단 너무 슬프고 경황이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깊은 슬픔에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죽은 듯이 지냈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위로했지만 바쁜 일정 탓에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베란다 한쪽 구석에 캐리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갈 때 들고 간 캐리어였죠. 아마 집에 오자마자 장례식장에 급하게 간다고 놔두고는 그 뒤론 정리도 안 하고 까먹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으니 눈에 안 보였고요.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짐을 정리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남편의 옷가지들 사이로 웬 여자 속옷 하나가 딸려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의 짐가방 속에 왜 이런 물건이 들어있는지 그대로 얼어붙었죠. 그 속옷을 한참이나 봤습니다. 당연히 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의 속옷이었죠. 너무 황당하면서도 남편이 출장을 간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이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일단 안방에 있던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소 업무용으로만 쓰던 남편의 노트북이었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웹브라우저의 검색 기록이나 메일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했죠. 베트남 여행, 다낭 맛집, 임산부 마사지, 베트남 태교 여행. 남편이 검색한 내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메일도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떡하니 비행기 전자티켓도 남아있더라고요. 남편은 처음 보는 이름의 여자와 동승에 출장이 아닌 베트남 여행을 갔던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신은미였어요. 그리고 검색어 중에 저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 임산부 마사지, 태교 여행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게 다 뭘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고 상대 여자가 임신이라도 했다는 걸까? 너무 큰 충격을 여러 번 받으니 머리가 다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여자랑 1월 여행 간 것도 경악인데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까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이나 멍하게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남편이 귀가를 했습니다. 불 꺼진 집에 제가 넋을 놓고 있으니 남편도 움찔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어? 불도 안 켜고. 저는 남편을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신은미가 누구야? 제 말에 남편의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출장 간 거 아니지. 베트남으로 그 신은미라는 여자랑 여행 간 거지. 아, 그게... 남편의 우물쭈물한 모습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옆에 있던 티슈각을 던졌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 미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제 고함에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닥치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나요? 남편을 울면서 때리다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그 뒤론 진이 다 빠져서 거의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우두커니 서 있고요.
한바탕 울고 난리를 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대로 말해. 다 알고 있으니까. 여자 있는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임신했어? 남편은 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진짜 미쳤네. 언제부터야? 반년 전쯤. 어떤 여잔데? 어떻게 만났는데?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라고! 미안해. 처음엔 실수였어. 그런데 내 애를 임신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 저는 다시 일어나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였지만 가슴속의 우라는 전혀 풀리지 않더군요. 네가 인간이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남자야. 내 핏줄 하나 남기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죄야? 뭐라고? 내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그래, 그땐 그랬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 내 아이라는데 초음파 사진 보는 순간 마음이 가더라.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넋이 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철컥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나가보니 남편이 짐 싸들고 집을 나갔더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나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구나 싶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문자로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이혼해주라. 제가 전화를 해보니 꺼져 있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죽을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며칠 뒤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로 쳐들어가니 남편의 매형인 심애부님과 여직원 한 명만 있더라고요. 캥한 얼굴로 들어선 저를 본 심애부님은 몹시 당황해 하셨습니다. 재수씨, 갑자기 무슨 일로? 강준호 어딨나요? 외군 중이라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말 안 하던가요? 예. 저는 심해부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펑펑 울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연녀가 있고 베트남 태교여행을 다녀왔고 모든 것을 알자 집을 나가기까지 했다는 것을요. 심해부님도 놀라더라고요. 상대 여자 이름이 신은미던데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심해부님이 좀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누군지 아는 듯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거죠? 아, 그게 실은 우리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하던 여직원인데 한 달 전에 갑자기 퇴사를 했거든요. 여기 여직원이었다고요?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직원이었던 여자와 눈이 맞았던 겁니다. 저는 심해부님에게 그 여자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심해부님도 엄청 곤란해했지만 제가 하도 불쌍해 보였는지 결국은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곧장 그 여자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신은미였던 거죠. 누구세요? 강준호 와이프입니다. 강준호 여기 있나요? 제 말에 그녀는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여기 안 계세요. 온 적도 없고요. 그녀는 제 눈치를 보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얘기 좀 나눌 수 있죠? 제가 현관까지 들어가자 그 여자는 마지못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 여자의 배를 봤죠. 아직 초기인지 배는 안 불러온 듯 했지만 테이블 위에 떡하니 산모수첩이 있더라고요. 강준호예요? 제 물음에 고개 숙인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담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간암 선고로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던 그 반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니 제 팔자가 너무 기구하다 싶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저요? 32인데요. 나이도 어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강준호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둘이 태교여행도 갔죠? 아주 가지가지했네. 불륜 주제에 태교여행도 가고. 남편 여기 안 왔어요? 집 나왔다는 건 들었는데 여기는 온 적 없으세요. 그 여자는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얼굴만 보면 그냥 순진해 보여서 유부남이랑 바람피는 여자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가 소송할 거예요. 그 정도는 각오했죠. 그 여자는 제 말에 아무 말 못하더니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죄송해요. 입덧이 좀 심해서. 그러면서 화장실로 급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싶더라고요.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명에 어머님이라고 뜨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싶더군요. 잠시 후 전화가 꺼졌다가 또 울렸습니다. 여전히 어머님이 떠 있었죠. 어머님이라니? 뭔가 의아하더라고요. 설마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겠지? 싶은 생각에 슬쩍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의 고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너 전화 왜 이렇게 안 받니? 이렇게 숨는다고 해결이 돼? 너 애 지운 거 맞아? 내가 너한테 애 지우라고 돈까지 줬는데 병원에서 너 진료하러 온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 너 똑바로 말해. 애 안 지웠지? 저는 이게 다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전화를 건 중년의 여자는 더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돈 받고 지우기로 약속했잖아. 어디서 남의 아들 팔목을 잡으려고 들어? 돈이 모자랐니? 듣고 있어? 왜 대답이 없어? 제가 놀라는 사이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신은미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신은미는 발신인을 보고 놀란 얼굴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신은미를 빤히 봤죠. 이게 다 무슨 그쪽 강준호의 가진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예요? 제 추궁에 그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애냐고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고 신은미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열하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은미는 한 남자와 연애를 했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집안에서 극심하게 반대했고 남자의 어머니가 돈을 주며 수술을 종용했다고 하더군요. 신은미는 돈은 받았지만 차마 아이는 지우지 못했고 그 시기에 마침 자신에게 들이대던 저희 남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 잘해주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리숙한 외모와 말투에 가려진 제대로 미친 여자였죠. 저는 그대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놈은 신은미가 가진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가만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니 오히려 저에겐 잘 됐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잔인한 배신을 때린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가 떠올랐으니까요. 평생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헌신하며 살게 하는 것. 제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형벌은 그보다 더한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저는 신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강준호 아내예요.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내 남편 데리고 가서 살아요. 네? 근데 애 아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강준호한테 말하지 말고. 나도 입 다물어 줄 테니까.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래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하지 마요.
그쪽 애아빠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준호도 속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내가 이혼해 줄 테니. 신은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연락해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준다고 하자 오히려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금세 득달같이 달려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톡톡히 챙겨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법원을 나서던 날, 제 마음은 오히려 비 온 뒤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남편 강준호는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신은미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카페의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작업실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그림 작업에만 몰두하며 지냈어요. 지난날의 상처를 지우고 더욱 바쁘고 치열하게 살기로 했죠. 이혼 후 1년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돌잔치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조소를 흘렸죠. 저는 조용히 그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진실이라는 시한폭탄은 제가 손대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평온했고 혼자만의 고요한 행복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신은미와의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아이가 커갈수록 너무 자신과 닮지 않아서 이상함을 느꼈던 전 남편은 신은미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챙겨 유전자 검사를 맡긴 모양이었습니다. 부자 관계 성립 불일치. 결과지를 받아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5년이나 키워온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게다가 신은미는 결혼 기간 동안 강준호 돈을 차곡차곡 빼돌려 친정에 다 퍼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 어리숙한 외모와 달리 신은미는 정말 무서운 여자였더군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준호는 멘탈이 완전 나갔다고 했죠. 한바탕 난리가 났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히려 아쉬웠습니다. 훨씬 더 나중에 밝혀지길 바랬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이 받을 충격도 더욱더 커질 테니까요. 만약 제가 5년 전 그 진실을 바로 말해줬더라면 남편은 신은미를 정리하고 저에게 다시 매달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남편의 그 비겁함, 찌질함을 모두 본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던 것, 그것이 제가 전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도 잔인한 복수였죠. 저에게 전 남편은 이제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듯 제 인생에서 지워진 그를 더 이상 미워할 에너지조차 없거든요. 당장 눈앞에 닥친 시련이 인생의 끝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악은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만을 위한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려 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